막둥이 아버님께서 10년 전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그래서 합격을 하셔서 10년 동안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아버님 생각이 대학 나와서 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당신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아버님이 그랬어. 때려도 좋다고. 맞아야 돼. 근데 지금은 모니터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냥 두는데 만일 저기 조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앞으로 자리를 고정시킬 겁니다. 강의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개업을 정없이 오랫동안 하셨다가 계속 시험에 안 되셨나 봐요. 저는 이제 그분을 가르친 적은 없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험에 자신이 없어 아내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 강의 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수업은 진짜 안 해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너무 싫대요. 본인은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랍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왔대요.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역시 아버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명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애를 휴학을 시켜서 데리고 오고 하나는 군에 갓 제대한 녀석을 잡아온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해도 다 필요 없는 짓이라고. 네가 들어가서 뭐 할 거냐고. 이게 최고라고. 그래서 두 놈을 보냈습니다. 수업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봅니다. 제가 4번 수업하는 동안 걔를 한 번 본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강제로 아버님한테 그냥 아버님이 상당히 무섭답니다. 강제로 이끌려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오는 날은 학원에 전화하는 거죠. 제발 아버지 전화 오면 왔다고 해달라고. 근데 합격 다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지금 요즘 중개업하고 계십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조카를 보냈습니다. 조카는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조카증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은 참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합격하세요.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자체부터가 웃기는 거 아닌가요? 예. 변호사보다 월등히 수입이 많은 중개사가 있는가 하면, 예. 변호사, 또는 뭐 중개사보다 수익이 더 많은 다른 직종도 있을 것이고요. 단,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중개사들보다 수입이 높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개별적으로 따져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내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요. 우리 막둥이 아버님은 경공매를 주로 하신답니다. 한 350건 정도 하셨다 그러네요. 자, 막둥이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막둥이 이모들이 잘해주면 까칠하게 돼, 이모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갑시다. 자, 칠판으로 가세요. 칠판으로. 제일 앞에 있는 그림 보세요. 다음 과정 들어가면서 저거 가지고 또다시 공부할 겁니다. 현재 가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저당 상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도 3개가 있습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감채기금. 그들이 전부 다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의 종류가 총 6가지입니다. 그 중에 들어본 거 딱 하나 있었죠, 방금. 뭐가 나오던가요? 저당상수. 그러니까 그 저당상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던 것들입니까? 이자율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의 종류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그냥 이자율이라고 썼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르게 가야 돼요. 그럼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죠. 정확한 표현은 뭔가요? 저당상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은행에 찾아가면 저당상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저당대부액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자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가야죠. 그럼 내가 저당상수가 요새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보네?
말을 좀 더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고객이 막 헷갈리겠죠, 그들도. 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6가지죠. 다음에 그 내용들은 또다시 투자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쭉 설명하고 이것은 어떤 금융계수를 설명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6개 중에 뭔가 한 가지가 답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는 저기서 지금 할증과 할인의 개념을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할인은 무슨 뜻이라고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은 무슨 뜻? 그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잘 봐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구한다고 했으니 현재가치로 주어지는 건 손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 현재가치로 주어지던가요?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그러니까 투자액은 손대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뭐는 손대야 됩니까? 유입. 근데 유입인데 실제로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수입. 얘는 손대자는 거죠. 왜 손대는 겁니까? 미래가치니까. 미래가치니까. 그럼 무슨 가치로요? 현재가치로. 그럼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할인. 그 할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그냥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쓴 거죠.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할인인데 중요한 거는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딜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현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현가. 그래서 D라는 말은 현가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DCF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시점이 달라서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투자 결정을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모든 돈의 가치를 동일한 시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러면 얘를 미래 가치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유출을 미래 가치로 만들면 둘 다 미래 가치가 되니까 그래도 비교는 가능하겠죠. 다음 문제는 투자는 언제 한다고요? 현재. 투자는 현재 하니까 전부 다 현재 가치로 구해야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DCF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영어로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말로 갑니다. 순현가를 정의해 보세요. 뭘 고민하는 척하고 있습니까? 현가 마이너스 하면 되죠. 뭘 이상한 쭉 풀어서 설명하려고요? 선수들끼리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끼리는 그냥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자, 순현가는 현가 차액. 근데 요거는 잘 안 틀립니다. 요거는 잘 안 틀리는데 얘가 나오면 또 갑자기 또 당황해요. 비교 같은 의미라는 것. 그 다음에 제목 뭐라고요? 근데 이건 빼면 그냥 수익률인데 수익.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다 그래 이 용어를 쓰는 건데 그냥 큰 의미 없고 수익률. 근데 수익률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수익률만큼 내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률은 또이또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무슨 뜻이라고요? 똔똔 이런 뜻입니다. 똔똔 이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내부 수익률이란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현가를 찾고 없으면 틀렸고 있으면 이꼴의 개념을 찾아나가고. 자, 이제 마지막 수익성 지수입니다. 얘는 문제가 약간 달라요. 위에 2가지는 얘네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건데 수익성 지수는 읽을 줄 아는지를 물어봅니다. 무슨 율로 끝나거나 무슨 지수로 끝난다는 것은 분수 형태로 표현해라는 뜻이에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익성 지수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DCF에서는 사용되는 요인이 딱 2밖에 없습니다.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가 이 2밖에 없다고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수익입니까? 유입. 그럼 걔를 분모로 분자로. 알고 싶은 걸 올린다고 했으니까. 자, 풀으세요. 끝낼까요? 무조건 현재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분모는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읽을 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분모부터 갈게요. 시작. 현금 유출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 분자부터 갈게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예, 그렇게. 자, 끝. 자, 이제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 해봅시다. 3번 문제 시작합니다.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료 해석하는 게 우선입니다. 답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 해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출제하든 자료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번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두 가지만 찾아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수익성 지수 동그라미.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할인율 동그라미. 딱 필요한 것만 찾아오면 돼요. 그 다음 박스의 정보 중에 현금 지출 100만원, 100만원의 정확한 이름, 현금, 유출의 현가, 손 안 된다. 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 현금 유입이죠. 얘 현재 가치 만들어야죠. 얘는 손대야죠. 그러면 121만원 나누기 1.1 얼마 나왔습니까? 110만원 나왔습니까? 자, 그럼 오세요. A. 분모 제목이 뭐죠? 현금 유출의 현가 얼마였습니까? 100. 유입의 현가는요? 110. 그러면 1.1 이렇게요. 이렇게 구하는 게 수익성 지수라고. 얘가 수익성 지수라고. 나머지 다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각각 다 구하신 후에 보기 5개 확인하시고요.
답이 나오신 분은 손가락으로 보여주세요. 자, 방금 두 분이 동시에 보이는 바람에 제가 답 잘못됐으면 다시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다 맞아요. 이쁘게 정리해서 이쁘게 막 쓰서 X가 얼마나 이쁘게 좀 약간 천천히 가는 거. 먼저 구하는 거는 다 맞아요. 예. 맞아. 그 붙이면 안 해요. 지금 식구분들 중에서 50%는 다 푸신 것 같습니다. 답을 다 체크해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왜 계속 계산기만 누르고 있습니까? 계산기를 그렇게 많이 누를 필요가 없는데 자꾸 누르고 있어요. 죄 없는 계산기만 자꾸 때리지 말고요. 자, 같이 갑시다. 오세요. B. 자, B는 120만 원 투자했습니다. 결과 100 욕을 합니까? 얘는 0.98. 다음에 C 150 투자했습니다. 163. 얘는 1.08. 그럼 D는 170 투자했습니다. 181입니까? 1. 1.06.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1번, 2번, 5번은 딱히 뭐 볼 거 없겠네요. 자, 1번, 2번, 5번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고요. 자, 이제 3번, 4번 갑시다. 3, 4. A에만 투자하는 경우하고 AB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자, 칠판 오세요. A에만 투자하는 경우하고 AB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어느 쪽의 수익성 지수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자, 어쨌든 계산 문제도 계산기에 손이 안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오세요. A에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죠? 자, 그런데 A, B에 투자하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잘 봐요. A보다 B가 숫자가 어때요? 작죠? 평균화시키면 1.1보다 수치가 적어지겠네요. 그러면 어느 쪽이 큰 겁니까? A에만 투자하는 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번은 정확합니다. 자, 4번은 D하고 CD를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보세요. D에만 투자하는 경우하고 CD에 투자하는 경우. 자, D를 봅니다. 1.06이죠. 자,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어때요? 크면 둘의 동시에 투자해서 평균화시키면 이 숫자보다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그러면 D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CD에 투자하는 게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답이 4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CD 한다고 다시 또 계산하지 말자고요. 단지 CD에 동시에 다 투자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하면 되죠. 자, CD에 다 투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 둘을 다 더해요. 그러면 320분의 위에 숫자 또 다 더하면 돼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죠. 아니라면 계산하지 말고요. 숫자를 통해서 비교해서 가면 돼요. 한 번 더 연습합시다. B에만 투자하는 경우하고 BC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어느 쪽에 수익성 지수가 큽니까? 예, BC.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는 이 숫자가 크네요. 그럼 둘에 다 투자하면 이 숫자보다는
예, 평균치가 크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B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B, C에 투자하는 게 수익성 지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단순하게 이거 구하라고 나오진 않겠죠. 유치하게.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 시작해 보시죠. 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문제는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3개 다 구하는 걸로 합시다. 순영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를 다 구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래 가치 110을 현재 가치로 구하기 위해서 1.1을 했죠. 그런데 1년이기 때문에 그냥 1.1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2년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곱. 3년이면 3승. 그렇게 했었죠? 예, 지금 그 문제는 지금 그 문제예요. 4번 문제는 1년으로 끝나지 않았네요. 거기는 몇 년이 나와 있습니까? 3년이 나와 있네요. 3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 자, 또 하나. 자료를 조금 더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면 카메라는 오른쪽 제일 끝으로 와주세요. 자, 박스 자료를 보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0 이렇게. 자, 계속 오세요, 카메라. 자, 0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현재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시험에서 현재 이런 말을 잘 안 주고 그냥 0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런 무슨 뜻입니까? 1년 후, 2년 후 이런 뜻이라고. 자, 해석 시작합시다. 내부 수익률 IRR을 계산할 때는 꼭 기억하는 사례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오면 20%라는 것 꼭 기억하고 문제 푸세요. 자료 조금만 더 해석해 봅시다. 자, 칠판으로 오세요. 머리 조금 맑게 하시고요. 여러분 계산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리 오세요. 오세요. 막둥이 아버님이 막둥이한테 그렇게 했답니다. 개론쌤 성격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야, 아버님 방통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성격 까칠하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라고 했답니다. 자, 착하다고 했다고? 자, 자,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예요. 요 2천만 원 이름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얘는 손 된다 안 된다? 얘는 손 대면 안 돼요. 550의 이름. 현금 유입. 얘도 현금 유입. 현금 유입. 얘는 전부 미래 가치죠. 그럼 할인해야죠. 할인율을 찾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1. 그럼 얘는요? 1.1에
1.2를 했다고요? 1.1의 제곱. 얘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본인 계산기에서 제곱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지 말고요. 그냥 1.1 곱하기 1.1 하면 돼요. 그럼 1.1을 3번 곱하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5년 차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른 파트 문제인데 5년 차까지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제 자료 해석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해석할 거 없습니다. 자꾸 누르기만 한번 안 쓰고. 수년가 나왔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예, 500만 원. 500. IRR 나왔습니까? 몇 프로요? 잘 보세요. 25%라고 놓으신 분은 일단 할 줄은 아시는 건데 답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IRR은 말입니다. 100을 투자해서 120이 들어오면 20%였지. 120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20%를 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IRR을 구할 때는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구하시면 안 돼요. 120 그대로 놓고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지금 되었나요? 자,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1.25. 좋습니다. 이제 IRR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500이 안 나왔는데 그 말은 틀렸다는 말이니까 다시 계산하면 돼요. (550을) 1.1로 할인하니까 500 나옵니까? 예, 500. 1.1의 제곱이 1.21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던가요? 1000. 1.1의 삼성 1.331일 거예요. 그 정도 숫자 정도는 기억해두면 편하실 겁니다. 앞으로. 얘도 1000.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야죠. 합치면 2500. 2500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2500의 이름.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2000의 이름은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그들의 차이 나는 금액이 수년가니까 500. 얘는 2,500에서 2,000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 분모는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한 거겠죠. 자, 이제 IRR만 넣으면 돼요. 내부 수익률 넣으신 분 불러주세요. 0.25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잘 봐요. 0.25를 하신 분은 요 120을 1.1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계산한 거라니까요. 그럼 120을 1.1로 나눈다고 생각해 봐요. 120보다 적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20%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IRR을 구할 때는 현재 가치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120을 그대로 놓고 계산하시라고요. 불러주세요. 응?
50 땡땡땡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할인하지 말라고요. 요 세 개 금액 다 더해요.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3,091 나옵니까? 자, 뭐 하시면 계산기 눌러요. 세 개 숫자 다 더해요. 얼마 나옵니까? 3,091 나오죠? 얼마 투자했는데요? 그럼 내 수정이 얼마가 더 많이 들어온 겁니까? 그래요. 1,091만큼 많이 들어왔다고요. 얼마 투자해서? 2,000 투자해서. 계산기 누르세요. 그렇죠. 54.5% 나와요. 내부 수익률을 현재 가치로 만드시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요 내용을 그대로 봐요. 얼마 투자했습니까? 2,000요. 결과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3,091이 들어왔어요. 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구합시다. 할인율이 몇 프로? 10%. 1.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R. 그죠? R. 이꼴 시키는 R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54.5%를 요 R 자리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1.545가 되죠. 한번 숫자 눌러보세요. 3091 나누기 1.545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 나옵니까? 2,000요. 둘이 같아졌네요.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머리가 아프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원래 아침에 올 때 아팠겠죠? 뭐 했다고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자, 마지막 이론 하나만 더 정리해 봅시다. 얘도 절개 놓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아니고 지문으로 한 개, 두 개 놓습니다. 매해. 자, 방금 끝났던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T-셰퍼. 우리말로 말하세요. 할인연금 수집 분석법. 영어로 표현하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리세요. 오늘 1교시에 했던 거.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합쳐서 뭘 한다고요? 어림셈법. 어림셈법에 부채 감당률이 있었습니까? 에이. 어림셈법, 성수법과 수익률법 중에 부채 감당률이 있더냐고요? 없었죠. 저당 대부 비율이 있던가요? 저당 비율이 있던가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건 어림셈법이 아니죠. 어림셈법 8개였는데. 그러면 부채 감당률 등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이제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T셰퍼. 칠판 잘 보세요.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자, 네 문제를 풀었는데, 네 문제 공통점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계산 문제에서 공통점.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공통점. 그렇죠? 1 플러스 R로 할인했다는 거. 할인했다는 거. 다 할인했죠? 자, 할인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저 끝으로 가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그래서 T셰퍼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림셈법 떠올리세요.
성수법 네 가지입니까? 차례대로 배열하겠습니다. 시작. 총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를 떠올리세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분모부터요.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그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1 플러스 R로 할인했습니까? 그런 작업 자체가 없었죠. 그럼 얘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DCF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걸까? 4번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문제를. 한 해입니까? 여러 해입니까?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1년, 2년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한 해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림셈법을 떠올려봐요. 비율 분석법을 떠올려보세요. 지분 배당률 몇 번째 것? 역수는 세전현금 수지. 그럼 세전현금 수지를 사용했네요. 자, 그 다음 부채 감당률 부모부터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을 사용했네요. 세전현금 수지 순영업 소득 그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득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550. 얘 소득이득입니까? 자본이득입니까? 알 길이 없죠. 문제가 소득이득인 자본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보면 임대사업의 결과 발생했다, 처분시 발생했다 이런 말 없었죠? 그럼 요 안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상 보면 얘네들은 소득이득일 것 같고 얘는 자본이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CF에서는 소득이득뿐 아니라 자본이득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왜 DCF가 중요합니까? 노란색이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얘만 들어가면 돼요. 다음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DCF 쪽만 알면 자연스럽게 비교 가능하겠죠? 입력 시작합니다. 표정은 밝고 똑똑한 표정으로. 그리고 보시고 입력. 그러니까 저걸 방 풀었던 계산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했던 DCF는 항상 공통적으로 1 플러스 R로 지금 할인했습니다. 120일 나누기 1.1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라는 말을 쓴다고. 두 번째, 왜 그러면 힘들게 이렇게 시간 가치를 따질까? 그냥 100 투자했고 120일 들어왔으면 100과 121만 비교하면 될 걸 왜 또 121을 현재 가치로 구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이라면 화폐 가치가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학창시절 등록금과 현재 등록금을 명목상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대등하게 놓자는 거니까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비율 분석법 등은 구태여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 기간이 여러 해가 아니라 한 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년을 전제로 한다면 인플레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구태여 정확하게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략적으로 구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이라는 거, 어림셈법이었죠. 자, 세 번째. 소득이득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자본이득은요? 처분 시 발생하는 이득. 한번 생각해 봐요. 처분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한 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고려하는 DCF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고, 어림셈법 등은 기본이 한 해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다가 팔고 이건 좀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득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논리적 설명 끝났으니까 암기 시작합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자, 2주가 지나면 우리는 내년에 만나야 됩니다. 자, 2주 동안 우리 예전에 초창기 때 11월 초로 넘어가서 경제 이야기하고 신문 기사 보고 그거 하실랍니까? 아니면 최근 2주처럼 지난주 오늘처럼 이렇게 하렵니까? 응? 어느 쪽이 좋아요? 예? 섞어서 하자고요? 이게 뭐 비빔밥입니까? 섞여? 안 돼요. 못 섞어요. 어떻게 할까요? 응?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던 결론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 게 감정평가 파트인데 여기도 7문제입니다.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도 물론 계산 문제는 늘 함께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론보다는 당연히 계산 문제가 적어요. 투자론보다는 계산 문제의 빈도수가 적은데 감정평가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2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2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문제 보시면 되고요. 투자론은 전부 다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가 10개 나왔다 그러면 5문제는 투자론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산 문제와 분리시켜서 하시면 안 돼요. 감정평가는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주 오늘은 뭘 한 겁니까? 그림을 한번 기억해 봐요. 지난주 그림 그렸던 것. 갑돌이가 내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 건물 살까요 말까요 물어봤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투자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투자 분석을 한 거예요. 어렵나요? 그럼 고객한테 말하세요. 나 계산 문제 접었어요. 이렇게. 나는 그거 못해요. 못하니까 옆집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중개보수 왕창 날리는 거죠. 뭐. 자, 그러니까 그 고객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 고객을 설득을 해야죠. 그럼 그 고객한테 수년가를 설명해야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 불러놓고 때리면서 가르쳐야죠. 때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치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면 그 건물 생각해봐요. 그 건물. 그 건물에 이제 가치를 구해보자고요. 가격과 가치는 달라요. 가격은 누가 결정하죠? 수요와 공급이 결정해요. 그런가요? 네. 가치는요? 다음에 할 텐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주거지, 아파트는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최고겠네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어때요? 왜 쌀까요? 가치가 탭다 좋은데. 아,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는 논리겠네요. 자, 분명히 가치는 좋죠. 그런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은 싸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은 가격의 전문가들이고 가치의 전문가는 누가 됩니까? 감정평가사예요. 그런데 중개사가 말하는 가격과 평가사가 말하는 가치의 차이가 크면 우리는 거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말하는 가치보다 중개사가 말하는 가격이 높으면 그거는 거품인 거죠. 거품인 것이고, 반대로 평가사가 말하는 가치보다 중개사가 말하는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평가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까? 저평가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공인중개사인데 왜 감정평가를 하냐? 근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요거 해야죠. 아니, 여러분들 감정평가에서 또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한테 중개보수 받아서 몽땅 평가서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평가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시험 칠 때까지만.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평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들 와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파트와 투자 파트는 똑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단지 달라지는 거죠. 관점은 서로 달라지는 것이 동일한 내용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 시간에 한 거네요. 오늘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종합자본 환원율의 동의어들을 몇 가지 했는데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아까 칠판에 썼던 것, 환원이율. 그러니까 감정평가 들어가면 환원이율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내용과 똑같아 지금까지 했던 거. 다음부터는 이제 남은 2주 동안은 감정평가 파트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자론보다 좀 더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뭔 인상입니까? 근데 수업을 들으면 뻥 뚫릴 겁니다. 자, 칠판 보고 마무리하고 헤어집시다. 자, 제일 좌측부터, 제일 좌측의 그림부터요. 저기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결론은 화폐 시간가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간가치라는 저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화폐 시간가치. 그런데 화폐 시간가치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할증 개념을 공부했습니까? 할인 개념을 공부했습니까? 할인 개념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다음 중 할인 기법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그럼 둘이 동의어다라는 것을 빨리 기억해 봐요. 의미 알겠죠? 할인 기법이라고 썼던 이유를. 다 우리가 할인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폐 시간적 가치, 즉 할인 기법을 고려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DCF 종류는 3가지. 우리말로 갑니다. 시작. 영어로 갑니다. 시작. 자, 3가지 같이 묶어서 각각의 정의입니다. 지금 정의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일단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된다? 현가가 나와야 된다. 자, 일단 현가가 있으면 O. 두 번째 키는 마이너스라는 개념. 두 번째 키는 같다는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읽을 줄 아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X. 지금은 보니까 O인데 X대 시험 칠 때는 몰라요. 왜? 어차피 필요한 거는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모, 분자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늘 했던 것처럼 분수 형태가 시험 문제 놓으면 항상 분모, 분자를 늘 정확히 보시라고요. 그 둘을 장난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표로 오세요. TCF와 어림셈법 등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 문제를 풀 때 한결같이 했던 것이 1.1로 나눈다는 것, 할인한다는 것. 이유는 화폐 시간 가치, 저 나와있죠. 할인과 화폐 같다는 것.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TCF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 그러나 나머지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까? 힘들게, 불편하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유는 여러 해기 때문에. 여러 해니까 내 대학 시절 등록금과 지금의 등록금을 단순히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나머지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 자, 세 번째, TCF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들을 쭉 보면, 계산 문제를 쭉 보면 수익이 얼마다? 121이다. 할인율이 10%다. 이런 말은 나왔지만 순영업 소득이 얼마다? 세전현금 수익 얼마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요. 왜? 요 110만 원은 무슨 수익이니까 소득이득이 될 수도 있고 자본이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림셈법 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쪽은 순영업 소득이냐 세우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달라지면 답이 달라졌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은 항상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